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금융권 일대의 가계대출 중단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지난주 농협을 시작으로 은행과 증권사들이 잇따라 대출문을 닫아 걸고 있습니다. 당국 눈치를 보는 거죠. 7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이 1,040조 원을 웃돌고 약 반년 만에 증가폭도 5%가 넘는다고 하니 경고의 배경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사나 결혼, 창업까지 적어도 몇 달 뒤를 내다보는 대출 계획이 갑자기 엉켜버리면 정책 의도와 달리 서민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이 늘 크림빵같이 부드러울 순 없겠지만 너무 거칠면 시장이 체합니다. 8월 24일 월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저희 이번 주부터 개편하고 새 단장했는데요. 매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FM 95.1MHz, 유튜브 TBS FM, TBS 앱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생방 놓쳤다, 팟빵과 유튜브가 기다리고 있죠. 10분 경제부터 정리할까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일 딱 한 달 남았는데 국내에서는 딱 한 군데만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이병욱 교수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또 13명의 국회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어제 나온 소식인데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직은 김의겸 의원 외에 본인이 밝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명단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또 은행권의 최근 신규 주택담보대출 전면 중단 사태, 금융위는 아직까지 대출 해줄 사람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불안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불법 복제물 적발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화요일 박연미의 경제픽. 라이더가 말하는 우리 플랫폼 노동의 현실은 어떨까요? 배달의 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 저자이자 라이더 유니온의 박정은 위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볼게요. 마지막 경제탐사 코너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급성장하고 있는 반찬 구독 시장. 오늘은 오징어채, 내일은 미역줄기 이런 건가요? 백민정 중앙일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럼 증시 가볼까요?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젯밤에 미국 증시 상승했죠. 왜 그렇습니까, 어제는? 지난주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시켜준 경제지표 결과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FDA의 화이자 백신 승인으로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백신 관련주뿐만 아니라 여행, 항공, 레저, 호텔,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호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반도체 관련 종목군에 대한 M&A 승인 소식도 반도체 관련 종목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를 때도 됐다 싶기도 한데 경제 지표가 좋았습니까? 제조업 PMI라든지 제조업 심리라든지 서비스업 심리 같은 경우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좀 위축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주목할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되었는데 시카고 연방준비 지역 연은이 이제 발표하는 국가활동지수, 이게 지난달 마이너스 0.01로 위축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0.53으로 발표가 되면서 경기 위축 우려가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국가활동지수하고 미국의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 사이의 상관관계가 무려 98%.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GDP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좋은 것만 보이는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도 올랐습니까? 네, 그렇죠.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긴 했는데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들의 M&A 소식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각국 정부들이 이제 승인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결국은 승인이 되냐 안 되냐 이 차이인데 뜬금없이 아날로그 디바이스하고 맥심 인터그레이티브, 이거 원래 중국이 승인을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이 많았었던 메가딜이었는데 네. 이걸 승인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어허.
그래 버리니까 이제 AMD하고 자일링스, 거기다가 엔비디아, 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M&A와 관련된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유입되었고, 그로 인해서 상승폭이 확대된 점이 어제 미국 증시의 강세를 좀 이끈 호재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이렇게 호재성 재료들이 나오다 보니까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 그러니까 은행만 좀 부진할 뿐이고 나머지는 다 1에서 2% 정도 강세를 좀 보인 점이 특징이고요. 철강, 기계, 운수장비, 건설,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컨택트와 관련된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물론 이제 1에서 2%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분위기 이어갈까요, 오늘?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호재성 재료, 거기다가 국제유가의 급등, 그다음에 뭐 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의 상승, 거기다가 뭐 달러의 약세, 외국인의 순매수를 불러올 만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매수로 돌아서느냐 여부가 관건이고, 만약에 매수를 돌아서서 매수폭을 좀 더 확대하게 되면 지수는 여기에서 다시금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하겠지만, 이 정도 선에서 매도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되면 상승분은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장이었고요. 방송 끝날 때쯤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심각하다는 말씀 매일 드리게 되는데요. 이동 자제하는 거, 집에서 머무는 거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지켜주시고요. 이동 후에 일상으로 돌아오실 때는 꼭 선제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동하지 않으면 코로나도 이동할 수 없습니다.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해서 녹용 선물 세트 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코인 거래소 향후의 운명을 정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일명 특근법에 따라서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마감일이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가상자산업계 초비상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의 상황, 앞으로의 전망,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이병욱 교수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원화 현물 거래 서비스를 이제 그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아예 이 관련해서 서비스를 다시 재개할 생각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까? 그게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좀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첫 번째 측면에서는 사실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달라진 게 없다. 네. 예. 예금 통장에 보면 우리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만약에 미국인을 위해서 이걸 달러화로 표시를 해주면 미국인들 좀 편하겠죠. 그러다가 이걸 다시 우리 원화로만 표시하면 미국인은 불편해할 거고. 네. 마찬가지로 원래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할 때 한국에서 원화로 거래했던 건 아니고요. 여기서 코인을 사서 바이낸스로 코인을 보내면 그때 표시가 원화로 표시를 해줬거든요. 네. 편의를 위해서. 네. 그럼 마치 이게 원화로 거래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뿐인데 이제는 원화 표시를 안 해준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는 계속 할 수는 있어요. 달라진 건 전혀 없는 거고요. 다만 그전에는 원화로 표시를 되니까 마치 이게 원화로 거래를 한 것 같은 편의성을 줬던 게 사라진 거랑, 하나 달라진 거는 예전에는 이제 뭐 신용카드로 바로 살 수 있는 통로는 열어줬었는데 네. 사실 그건 이용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또 많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언론들이 마치 이게 뭐 거대 기업이 한국에서 철수해서 뭔가 영향을 주는 것처럼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바이낸스가 거래를 지금 이렇게 서비스를 바꾸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실명 확인을 하라는 우리 당국의 그 요구를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 불법 영업을 차단하는 측면이고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 인도, 태국, 홍콩 뭐 이 공통적인 상황으로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가장 큰 거는 현재 바이낸스의 본사가 어딘지를 아무도 몰라요. 몰타에 있다고 추정이 되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자금 세탁에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게 근본 원인으로 봐야 되는 것이겠죠. 아, 세금을 회피하고 실명 거래를 네네. 안 하고 싶어서 예를 어딘가에 들어서 숨어 같은 있고 경우도 예. 각국의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피해가고자 한다. 네, 우리나라에서 원화를 사서 보내는 순간 실제로 그 코인으로 보냈기 때문에 아무 기록도 안 남은 상태에서 원화로 보내진 그 원화가 코인의 형태로 다들 흘러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 막아야 되는 게 맞죠, 원래는.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거래할 때 원화가 달러화로 표시된다는 거 이외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죠. 뭐 사용자는 똑같아요. 그대로 예전처럼 계속 하실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 약간 디테일을 놓친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그죠? 예, 그런 우리가 네. 특금법이라고 얘기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이제 유예기간 끝나고 조만간 그 실질적으로 시장에 적용이 되는데요. 특금법이라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이 법 이름이 좀 길죠. 그러니까 금융거래 중에서 어떤 특정한 금융거래는 좀 보고를 하라라는 거고, 그래서 이름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새로 생긴 법은 아니고 이미 2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금 세탁을 종합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인데, 그전에는 이제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 세탁만 방지하기 위한 법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FATF라는 이제 국제기구가 있는데, 이제 코인이 자금 세탁이 워낙 많이 이용이 되니까 코인도 자금 세탁을 할 수 있으니 얘도 방지를 해달라고 각국에 권고를 했더니 새로 법을 제정한 나라도 있고 기존의 법을 개정한 나라도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에 이미 특검법이라는 걸 만들어 뒀으니 여기를 개정해서 예전에는 금융거래에 이용한 자금 세탁만 방지하던 것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까지 포함한 거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유예 기간을 거쳐서 9월 24일이 지난 9월 25일부터 발효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존에 가두리에 없었던 코인까지 가두리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이해가 네네. 되는데 예. 시중 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실명 계좌 발급을 꺼린다. 근데 정부는 가상 계좌 요거 이제는 그 실명 계좌 발급이 돼야지 거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네. 은행들이 이거 잘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을 통해서 입금된 돈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가기 전에 자금 세탁을 통해서 그 다른 금융기관에 가게 되면 이거는 그 어쨌든 그 법을 위반한 게 되는데 그럼 누가 책임이 있느냐의 책임 소재의 문제가 생기는데 네. 이때 이제 미국 금융범죄수사국이라는 핀센의 그 규정에 따르면 이게 은행이 같이 연대해서 책임질 그 법적 그 해석이 가능해요. 그 경우에는 자금 세탁이 나면 시중은행 또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세금이 어마어마하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2014년에 BNP 파리바 같은 이제 프랑스 은행은 유상 행위로 10조 이상의 벌금을 받았거든요. 10조를 벌금으로 받았다고요? 예. 그 스탠다드 차터드는 1조. 뭐 이러다 보니 벌금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거 입금 서비스를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는 나중에 가능한 처벌이 워낙 크기 때문에 꺼릴 수밖에 없는 거죠. 책임 소재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그거 얼마 된다고 큰 벌금 무릅쓰고 서비스하긴 좀 그렇다 이런 입장인 건데.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현재까지 지금 보니까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 내라고 했는데 제출한 곳이 업비트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거래 시장 한때 거래소가 100개가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이거 독과점 될 거다 이런 걱정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독과점이 아니냐는 할 때는 일단 시장 자체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제 그 문제를 해야 되는 건데 여전히 지금 안 된 게 이제 코인 시장을 과연 보호하고 육성해야 되는 시장이 맞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게 이제 독과점이 아니냐에 대한 폐해까지 논하는 거는 좀 한 발 더 나간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은 감독 당국이 하는 거는 최소한의 금융 사기를 막아주는 것까지는 해주더라도 추가적으로 행정력을 들여서 또 이게 독과점까지 막아야 될 사안이냐라는 거는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향후에 시장이 좀 흘러가는 걸 지켜봐야 할 텐데 업비트라는 회사가 이미 이 시장 점유율 80%를 넘긴 압도적인 1위 거래소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이 업비트 거의 하나 중심으로 움직인다 하면 예상되는 부작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대체적인 게 수수료를 어쨌든 독점할 거니까요. 지금 현행 수수료도
주식 거래 수수료의 한 10배 정도를 받고 있는데 비싸죠. 예, 그렇죠. 얘를 더 올릴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코인 종류를 본인들이 다 알아서 이제 선택하잖아요. 이제 그 피해가 가장 클 건데, 근데 그 부분은 9월에 있는 특검법 상에 가이드라인이 같이 제시할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코인을 무분별하게 하는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막힐 수 있을 텐데, 지금 남은 거래소가 한두 개밖에 없으면 스스로에 대한 전횡을 부를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야죠. 네, 이런 상황은 금융당국이 좀 면밀히 지켜봤으면 좋겠는데 네. 최근에 금융정보거래원하고 금감원이 가상자산거래소 40여 곳에 영업 종료할 거면 안내문 내라, 폐업 대책을 내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누가 뭘 냈다는 소식은 안 들려오는 것 같고 네네. 최근에 머지런이라고 해서 머지포인트 사태 요거랑 뱅크런을 합친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잖아요. 네네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금감원은 뭐 머지던 사태와 상관없이 이미 몇 개월째 이제 사전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순서를 그대로 이제 따르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제 임박해 있으니까 일단 투자자들은 그 실명 확인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걸 전제로 이왕이면 하시려면 큰 곳으로 빨리 지금이라도 옮기시는 게 현명한 선택으로 보이고요. 이게 이제 뭐 어쨌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래가 안 되는데 그 코인이 그 가격을 유지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빨리 옮기시는 게 일단은 현명하다고 보입니다. 네, 소비자들은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을 막고 투자자까지 보호한다.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금감원이 요구하고 있는 거는 최소한의 고객 보호를 할 수 있는 전산 설비 시스템을 갖추고 실명제를 하라는 건데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안 갖춘 데를 계속 영업하게 해주는 거는 사실은 소비자를 오히려 더 위험에 내보는 거라고 보고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이걸 맞춰야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은 ISMS 조건이라는 기본적인 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설비 조건, 전산 설비 조건도 못 갖추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본인들이 그걸 맞춰야 되는 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시장 형성 초기라서 스스로 자생력이 있는 거래소만 살아남게 될 거다. 이게 좀 예상이 되니까요. 소비자들도 스스로 자산을 좀 옮기시는 등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이병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백신 맞고 오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여러분들이 의견 주고 계신데 백신 맞고 3일차라서 어지러워서 쉬고 나니까 오늘은 조금 괜찮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백신 맞고 나니까 뻐근하다, 열감이 좀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지금은 백신하고 마스크밖에 없으니까요. 열심히 우리 건강관리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저는 10분 경제 통해서 우리의 자산을 지켜줄 뉴스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의 경제 이슈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회의원들 땅 투기 의혹. 어제 13명이 이런 의혹을 받고 있다. 결과가 나왔죠? 예, 어제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였는데요.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이 부동산을 거래하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본인이나 그 가족이 법령 위반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체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 조사를 해서 12명이 법령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죠. 그 이후에 국민의당도 권익위의 소속 의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를 했고요. 권익위는 지난달 29일부터 국민의힘 의원 102명을 비롯해서 5개 모든 야당 의원들과 그 가족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민주당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요. 해당 의원의 실명하고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을 권익위가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조사 범위는 지난 7년간의 부동산 거래 내역 그리고 이와 관련해 한 등기부 등본이랑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등을 제출을 받아서 신층 조사, 교차 검증까지 거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익위는 이 결과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를 했고, 그리고 각 정당에도 전달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그래서 앞으로 어떤 조치가 나올지가 궁금한 상황인데 누군지는 몰라요. 국민의힘은 아직 발표 안 했고
흑석 김의겸 본인 SNS에 김의겸 의원이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나부터 조사받겠다. 구체적인 혐의는 뭡니까? 일단 국민의힘 관련해서는요, 역시 농지법 위반이 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을 했다는 의혹이 4건이고요.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혹도 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도 1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스스로 밝혔는데 이 부분에서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에서는 법령 위반 의혹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 야당들의 조치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NH농협은행이 최근에 신규 주택담보대출 전면 중단한다고 했어요. 한시적 조치라고 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줄줄이 은행권, 증권사들 신규 주택담보대출 안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배경이 뭔가요? 일단 지난 19일에 NH농협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서 24일 오늘부터요. 그리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신규 부동산 담보대출, 그리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한다고 밝혔었어요. 어제까지 접수된 대출만 기존대로 심사를 해서 실행을 하고 오늘부터는 기존 대출의 증액도 제약 정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단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긴급 생계자금 대출이나 신용대출은 중단하지 않기로 했고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올해 초에 금융위에서 시중은행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관리를 해라라는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농협은행하고 농협중앙회가 이번 상반기만 해도 가계대출이 7.1%로 크게 늘어서 이 목표치 5%를 크게 초과하게 된 겁니다. 증가세가 높은 그 주택 구입용 대출을 한시적으로 취급 중단하는 조치가 아니라면 이 연중 목표치 준수를 못할 것 같다는 자체적인 판단하에 이런 조치를 일단 단행하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그 대출 받으려고 몇 달 전부터 아니면 1, 2년 전부터 계획하신 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일 수가 있는데 다른 은행들로 번져가는 분위기잖아요. 일단 그런 우려가 좀 나오고는 있어요. 농협이 주담대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서 지금 우리은행은 전세 대출을 중단을 했고요. SC제일은행은 일부 주담대 취급을 중단을 한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등의 그 제2금융권에도 신용대출 한도를 제한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게 곧 다른 은행권 대출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돌고는 있어요. 하지만 금융위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협은행 등의 조치는 애초에 목표치를 지금 크게 초과한 상황이라 원래 이런 정도의 리스크 관리는 통상적으로 하다라는 설명이고요.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7, 8월 중에 전세대출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증가를 해서 3분기 관리를 위해서 9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중단을 한 거다. 그리고 또 여기 추가로 SC제일은행의 경우는 사실 이게 이런 리스크 때문이 아니라 이용 고객이 거의 없는 금리 산정 방식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거여서 이건 경영 마케팅상의 결정이지 농협은행하고 이거 엮을 일이 아니다라는 게 일단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다른 여타 금융회사들은 당초 계획 대비해서 가계대출 그 취급 여력이 농협하고 다르게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을 중단할 일은 없을 거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모쪼록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경제 활성화됐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온라인에서는 그래서 이 틈을 타고 짝퉁이 많이 팔린다. 이런 얘기도 있군요. 예, 최근 들어서 온라인 통한 짝퉁 상품 판매 그리고 불법 복제물 유통과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온라인 위조 상품 유통에 대한 단속이나 조치 건수가 총 13만 7,382건에 이르렀는데요. 2019년에는 이게 12만 9,538건이었는데 2019년 대비 지난해가 6% 이상 증가를 한 수치입니다. 특허청이 2019년부터 그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단이라는 것을 신설을 해서 단속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이것 때문에 온라인 짝퉁 판매 적발 건수로 보면
10여 배 이상 급증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의 불법 복제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총 69만 4,560건의 불법 복제물을 적발을 해서 경고, 삭제 및 전송 중단, 그리고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역시 2019년하고 견주면 4%가량 늘어났고요. 네. 최근 5년으로 치면 2배 넘게 폭증한 수치입니다. 네, 정부의 조치를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참 달라진 점이 많습니다. 저는 최근에 아들 생일 잔치를 하러 저녁을 먹으러 갔더니 가족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상황이 어색하기도 했는데 제 가방에서 자연스럽게 가족관계 증명서가 나오는 그 상황이 참 낯설기도 하고요.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주 가운데 가장 달라진 게 있다면 바로 음식 문화가 아닐까 싶어요. 배달 음식, 이제는 커피 한 잔도 배달해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과연 그 커피 한 잔까지 배달해 주시는 라이더들의 처우는 달라졌을까요? 다양한 노동이 인정받는 세상을 위해서 오늘 박연미의 경제픽에서는 배달의 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 저자이자 라이더 유니온의 박정훈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네, 일단 책 제목처럼 배달의 민족 말고 배민 라이더스에 계약된 배달기사분들이 배달을 해주시는 거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배민은 주문을 접수하는 프로그램이고 배민 라이더스는 주문 접수랑 배달까지 같이 해줄게 하는 서비스고요. 두 회사 이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배민의 모 회사는 우아한 형제들이고요. 네. 배달 대행까지 함께 해주는 곳은 우아한 청년들. 그래서 법인이 달라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문 접수만 할 경우 배달은 어떻게 하냐. 사장님들이 직접 배달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근로자한테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접 고용도 하기 싫어. 오토바이도 사고 싶지 않아. 보험료도 책임지기 싫어. 이럴 경우에는 배달 대행 업체에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우아한 청년들을 네. 통해서 그 위탁 계약을 받게 되면 라이더들이 이제 배달을 해주시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배민 라이더스 민트색 옷을 입은 라이더들이 배달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다른 배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빨간색이라든지 네. 흰색이라든지 이런 색을 입은 라이더들이 이제 배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일단 배달 산업의 설명서이길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책을 쓰셨다고 하는데 배달 라이더스의 처지가 거기 구체적으로 나열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이 입장에서는 이거 내 생각하고 다른데 혹은 이거 너무 라이더 중심 아니야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어요. 그렇죠. 라이더 유니온이 있기 전에는 대부분 회사들 입장으로 라이더들의 처지가 설명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배민이 자기들은 라이더들을 잘 보호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실제로 뭐 연봉 3,600만 원에 정규직을 제안했는데 라이더들이 거부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최근 언론에서도 라이더들이 연봉 1억을 번다. 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책을 썼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요. 일단 저는 그거 하나는 전제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배달하는 분들이나 택배기사들은 연봉을 1억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1억 준다는데 왜 정규직 안 해? 이런 반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그런 편견을 벗어 던지고 일단 사실 팩트체크부터 할게요. 하루에 8시간 주 5일 근무 연봉 3,600만 원인 꽤 괜찮은 정규직을 제안했는데도 배달하는 라이더들이 이 정규직을 거부했다. 팩트입니까?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게 3개월짜리 계약직 노동자였고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주고 인센티브를 이제 충족을 해야지, 그러니까 조건을 충족해야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였죠. 그러니까 정규직이라는 의미를 다르게 사용했던 겁니다. 3개월만 고용하는 계약은 보통 정규직이라고 안 하죠. 아, 초단기 예, 비정규직이죠. 그리고 네. 3개월 근로계약을 제한하면서 연봉 3,600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연봉으로 치환하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다 충족할 때 그 정도 된다는 얘기니까 한국말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봉 1억 원설 이거는 어떻습니까? 아, 요거는 작년에 이제 태풍이 많이 왔을 때 네. 장마가 길었지 않습니까? 이때 쿠팡이츠에서 하루 수익이 1위. 그러니까 전국의 쿠팡 라이더들을 줄 세웠을 때 1등 라이더가 한 40만 원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매일 365일로 치환해서 계산해보니 연봉 1억이 나온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가서 연봉 1억 정도 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부터 라이더들이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주변에 아저씨들이 붙잡고 진짜 연봉 1억 받냐 이런 걸 묻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기사 나가고 나서 쿠팡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기본 배달료를 내려버렸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잡은 고기에 미끼를 주지 않는다 이런 겁니까? 그렇죠. 이제 저희가 여름과 겨울에 단가가 올랐다가 가을과 봄에 단가가 내려가는데 최근에는 뭐 하루에도 배달료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를 통해서 쿠팡은 자기네들 광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요. 이게 그 노동의 가치가 날마다 변한다. 이게 환율도 아니고요. 사람이 많이 필요할 때 임금이 올라가는 건 어찌 보면 더 드린다는 측면에선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비수기에는 깎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비수기란 게 사실 계절적인 단어 같은데 지금 실제로는 뭐 지금 시간, 아침 시간이죠. 이때는 배달 수요가 적으니까 아마 배달료가 지금 최저 단가를 유지하고 있을 거고요. 최저 단가 쿠팡 같은 경우 2,500원, 배민이 한 3,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랬다가 피크 타임에 네. 한 12시쯤에 한 7,000원, 8,000원까지 올렸다가 네. 그걸 한 20분 정도 유지하다가 라이더가 충분히 모였다. 그러면 바로 배달 단가를 내려버리는 체계로 실시간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력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실시간 시급이 달라지는 그런 체계인 거네요. 그렇죠. 예전에 뭐 새벽 시간에만 뭐 인력 시장이 열렸다고 하면은 지금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초마다 경매가 벌어진다. 인간 경매가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좀 씁쓸한 자화상인 것 같기도 한데 배달일 하시는 분들이 모두 라이더 유니온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니겠지만 대략 코로나19 이후에 이 라이더분들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그거에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저희 배달업 같은 경우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그리고 배달 기사들에 대한 사대보험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대보험 기록을 통해서 인원수를 파악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라고 라이더들이 회사의 정책, 쿠팡과 배민 정도의 소식을 알 수 있도록 등록하는 게 있는데 이 숫자가 배민이 한 15만 정도 되고 쿠팡이 한 30만 정도 되고요. 요 정도가 끝이 아니라 지역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동네 배달 대행 이 라이더들이 더 많거든요. 생각대로 부릉 바르고 그래서 라이더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최소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대략 50만 명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부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가끔씩 한 건만 하는 경우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그 기억을 약간만 뒤로 되짚어 보면 2018년, 2019년 이때부터 라이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이른바 초단기 근로자 이야기하는 워커, 긱 노동자 이렇게 부르기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점점 이분들이 이걸 통해서 생업을 유지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일단 소득 감소랑 실업에 영향이 있고 그래서 이 디지털 플랫폼 일자리라고 하는 게 민간이 하는 공공근로적 성격이 있습니다. 민간이 하는 공공근로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는 뭐 경제 위기 IMF 때 이제 뭐 하단 뭐 보도블록, 청소 이런 것들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토건 이런 걸로 했다고 하면은
이제 디지털 일자리라고 하는 건 누구나 그 디지털에 로그인만 하면 일감을 통해서 자기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네. 때문에 실업자들이 이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쿠팡이 대한민국에서 일자리 창출 1위 기업이라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 일자리의 질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노동자들이나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요. 실제로 통계청이 내놓는 그 고용 통계를 보면 일주일에 4시간 이상만 그 고정된 자리에서 수익을 얻으면 지금 고용된 노동자로 분류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통계에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18일에 국회 앞에서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여셨어요. 그 이야기는 현재의 운임 제도가 안전하지 않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네, 이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배민 쿠팡 같은 경우는 이런 태풍이 오거나 폭염 때 단가가 단기적으로 올려버려 가지고 라이더들이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거고요. 지역 같은 경우는 배달 단가가 최소 단가가 2,600원 이 정도 가격입니다. 이렇게 되면 라이더들이 배달통에 6개, 7개씩 달고 달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신호를 위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신호를 지키면서 일할 수 있는 배달료 체계를 만들어 달라라는 거고, 지금까지 라이더들이 난폭 운전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저희가 안전 배달료를 하는 거는 난폭 운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소득 통제, 소득 단속을 사업자들한테 해달라. 그래서 양쪽을 단속을 해서 안정적인 체계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안전 배달료라는 것을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더들이 무리해서 배달하지 않아도 먹고 살게 해달라. 이게 핵심이네요. 지금 그러면 도로에서도 보면 최근 들어서 배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늘어났다고 느끼거든요. 이분들이 위험하게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면 다른 운전자들도 위험을 느낄 수가 있고, 결국은 이게 저렴한 노동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의 생명권까지 위협할 수가 있다는 건데, 저는 이게 초를 다투면서 배달할 수밖에 없는 악조건이다. 1초마다 배달료가 떨어진다. 이거 좀 놀랐습니다. 초 단위로 배달료가 떨어진다. 이 어떤 체계가 돌아가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문수 대비 라이더가 많다고 하면 가격을 떨어뜨려 버리고요. 그리고 주문수 대비 라이더 수가 적다 이러면 가격을 일시적으로 올려가지고 일단 출근을 시킵니다. 출근을 시켜가지고 라이더가 충분하네. 그 순간 그 배달료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이게 초마다 이루어지는 거고, 아까 경매가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이건 주식에서 이제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배달 한 건당 4,000원이 떴어요. 네. 여기에 들어갈까 말까. 거절했을 때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3,500원 떨어질까 아니면 4,500원 올라갈까? 아이고. 이런 걸 이제 고민하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이나 어제처럼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라이더들이 나오는 겁니다. 단가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이동하지 않으니까 배달 수요가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그때 네. 이제 그 라이더들이 비 올 때 돈 벌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고, 또 라이더 숫자들이 이제 늘어나니까 이 안에서 일감 경쟁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비나 폭염일 때 다른 경쟁자들이 안 온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날씨에 전업적인 라이더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사태가 좀 이해가 됩니다. 작년 연말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배달 수요가 확 몰릴 것으로 예상되니까 몸값이 올라갔고, 그래서 라이더들이 다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서 이게 순간 다운된 적이 있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건데, 근데 최근에는 이런 반론도 있어요. 이제는 돌아가지 않고 한 곳만 배달하는 서비스가 주종을 이룬다 해서 라이더가 귀해지기 때문에 평균 임금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도 하거든요. 네, 이게 단건 배달은 이제 역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쿠팡 배민에서 하는 서비스인데, 단건 배달이 있었다면 묶음 배송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개를 싣고 가서 소득을 벌던 라이더들이 이제는 딱 한 건만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줄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네. 왜냐하면은 조리 시간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배달한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묶음 배송에 비해서 이 배달 단가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라이더 소득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주말
12시에 배달료를 보면 아 이게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네. 평일 9시나 10시쯤에 보면은 배달료가 이게 뭐야 라고 되는 거죠. 이걸 평균을 내보면 그 수익이 많이 올랐다고 보기 힘들고 또 한 번 말씀드리면 단건 배달을 하려면 대기 인력이 많아야 됩니다. 네. 디지털에서 로그인해 있는 노동자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럼 경쟁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건의 배달료가 올랐다 하더라도 개별 라이더들이 얻는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천차만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결국은 이게 조삼모사인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만 한 건을 배달해서 한 달 동안 이제 전업 라이더가 월급의 형태로 내 임금을 계산한다 하면 평균적으로 수익을 어느 정도 걷어가십니까? 그렇게는 저희도 잘 알 수가 없고요. 그 보통 하루 12시간 주 6일을 했을 경우에 300에서 400 정도를 버는 것이 평균이라고 월급 기준으로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최저임금보다 조금 많이 버는 거거든요. 연장 야간 수당을 생각해 보면. 네. 그래서 상위 10% 1% 정도가 한 500 정도 벌게 되는 거고 지역 같은 경우는 한 300 정도 버는데 여기서 비용을 제해야 되는 거예요. 유류비 지원 같은 거는 회사에서 안 해주나요? 유류비 지원을 할 경우에 이제 근로계약을 맺었을 네. 경우에는 이제 기름값 지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기 위해서 플랫폼 노동 형태라는 게 탄생한 거거든요. 위험의 외주화라든지 책임의 외주화란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 신분이 아니니까 내가 노동법상 지켜야 할 뭐 사고 책임이라든지 오토바이 제공의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오토바이, 기름값, 그리고 보험료, 사고에 따른 배상 책임 이런 거는 다 라이더가 지는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그 보험료도 가장 큰 문제인데 보통 1년에 400에서 500만 원 정도, 20대 같은 경우는 연 8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보험료가 그렇게 비쌉니까? 그렇죠. 이륜차 유상 운송보험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 보험 그 보장 범위도 대인 대물만 됩니다. 자기 신체라든지 자기 차량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어줘야 하는 것만 보장해준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 400만 원 번다 하더라도 사고 한번 나거나 혹은 보험료로 대부분 나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점에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 라이더들하고 공존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거든요. 하지만 그들도 안전하게 운전했으면 좋겠고 거리의 운전자들도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이 중간에서 플랫폼이 떼어가는 수수료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다 이런 사연들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접점을 찾아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라이더들도 시민사회 한 구성원으로 봐야 되고요. 좀 불쌍하다거나 우리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 게 아닙니다. 네. 우리 이 라이더들의 노동 조건이 개선돼야지 공공이 이용하는 도로 환경이 개선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 안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부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까지는 라이더였어요. 예를 들어 네.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 진다든가 보험료라든지 이 비용을 시민사회 전체가 어떻게 골고루 나눠서 부담할 것인가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따뜻한 음식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노동 조건이 조성돼야 된다고 거거든요. 요거에 대한 사회적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고 이번에 발의한 안전 배달료를 포함해서 라이더 안전보장법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를 추가하자면 최근에 기획재정부가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라이더들이 대기하면서 이제 공회전 같은 것들 많이 하는 조건이 지금 형성이 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소비자들 불만 이런 걸 고려할 때 새로운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면 전기 오토바이 같은 것들로 플랫폼이 바꿔줘야 하는 의무 이런 것들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전기 오토바이 역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기 오토바이를 도입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들이 있어요. 배터리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비용을 역시 라이더들만 책임지지 않도록 보조라든지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달 산업 지금 굴리고 있는데 거의 불법적으로 방치하면서 배달 산업의 이윤을 가져가는 형태거든요. 네.
교통사고라든지 도로 법규 위반에 대해서 아무 책임도 안 지지 않습니까? 요 비용들을 같이 나눠서 지는 방향으로 산업이 재편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륜차 전용 충전소 이런 것들의 설치도 좀 필요해 보이네요. 지금까지 배달의 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의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네요. 꼭 필요한 서비스이지만 좀 안전운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기본료가 올라가면 시장에 진입하는 노동자가 많아서 시장 상황이 더 혼탁해지지 않을까요? 이런 주장도 있으신데 토박이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라이더분들 추울 때 비 많이 올 때 고생 많으시겠어요. 정당한 대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안전운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존하는 사회가 되어야겠지요.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요. 쉴 때 공회전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빨리 간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플랫폼의 책임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횡단보도가 없는데 질러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무단횡단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여기에 횡단보도를 긋는 작업 저희도 열심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손님 오셨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무서운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돌밥이 만든 가게, 반찬가게 전성시대. 오늘은 경제탐사의 중앙일보 백민정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돌밥. 이거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일단 돌밥이 뭡니까? 네, 돌밥이라는 말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돌아서면 밥하고를 줄여서 이제 돌밥이라고 하죠. 그렇죠. 보통 이제 어린 유아를 키우는 이제는 엄마들 사이에서 이제 이유식을 만들어주고 아침 또 중간에 간식을 주고 또 점심을 주고 또 간식을 주고 그래서 돌아서면 밥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초보주부들 사이에서 많이 이제 쓰였던 말들인데 요즘 이제 그 거리두기 강화 때문에 거의 사실상 저녁 약속이 사라지다시피 해서 또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집에서 주부들이 이제 밥을 차리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제 돌밥 이제 지겹다 돌아서면 또 밥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부들이 많고 힘들어하신다고 해요. 그래요. 돌밥 뭐 엄마건 아빠건 그 전업이건 아니면 맞벌이를 하시건 네. 다들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집들 많은데 그래서 반찬 매장에 손님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요. 동네 이제는 뭐 반찬 가게들 많고 한데요. 동네 반찬 가게는 물론이고 이제 백화점이나 마트에 있는 식품관에 있는 반찬 가게도 이렇게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해요. 뭐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라는 이제 사회단체가 이제 성인 여성 5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최근에 76%가량이 한 달에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반찬 전문점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요즘 이젠 뭐 쿠땡이나 뭐 마켓 땡땡이나 뭐 이런 곳에서 특히 이제 온라인 배송, 새벽 배송 해주는 곳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뭐 식품이 아니라 아예 그냥 반찬, 그냥 개별 반찬을 그렇게 새벽 배송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구매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이게 뭐 1인 가구나 뭐 맞벌이 이제 가정들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사실 반찬 가게가 조금 잘 되기 시작했었는데 이게 코로나를 만나면서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반찬 가게가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까? 그쵸. 동네 반찬 가게를 제가 다 일일이 방문해서 매출 늘었는지는 확인은 못 했는데, 이제 프랜차이즈 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온라인몰에도 입점하는 이제 반찬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걸 봤을 때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또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백화점 식품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좀 단가가 일반 동네보다는 비쌀 텐데 월에 매출이 1억 정도 찍는다고 해요. 그 우리가 아는 백화점의 그 작은 반찬 가게에서요. 그렇죠. 그냥 한 반찬 가게에서만 이제 뭐 월 매출이 많을 때는 이제 1억을 찍는데 이제 뭐 물론 일부 매장입니다. 강남이랑 이제 잠실점 같은 경우 롯데백화점
그 같은 경우는 4월부터죠. 4월부터 이제 최근까지 5달 연속 이제 9천만 원에서 한 1억대를 찍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작년만 해도 이 동기간에 이 백화점의 반찬 가게 매출은 3, 4천만 원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새에 한 2배 이상이 신장한 거죠. 그래요. 일단 백화점에 입점돼 있는 점포들은 월세 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인건비, 뭐 원가 다 빼야 되긴 하지만 매출로 찍힌 돈이 이 정도다. 그렇죠. 근데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이라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이나 잠실점의 경우 이제 월 매출이 이렇게 높은 건데요. 그 이전까지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이제 백화점 반찬 매장에서 이제 월 매출이 1억을 넘긴 게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이랑 신세계 강남점 정도였어요. 네. 거기 이제 뭐 유명한 이제 반찬 가게들이 입점해 있어서 그런 건데 여기에 올해 이제 롯데백화점까지 좀 리뉴얼을 해서 잘 꾸며놨더니 정말 손님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더라. 근데 롯데백화점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비단 이제 강남이나 잠실만의 얘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리뉴얼을 이제 다른 강북권 또 주거 상권이 특히 많은 곳에 이제 집중해서 했더니 거기 매출도 거의 300% 이상 신장을 했다. 그러니까 뭐 관악, 평촌, 건대점 같은 경우도 반찬 가게 매출이 이제 월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까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반찬 매출 신장률로만 보면 오히려 강남 상권보다 그 외 상권, 주거 상권에서 특히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거의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반찬 업계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보일 텐데 반찬 가게 풍경도 좀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코로나 이제는 뭐 돌밥의 영향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 가구 형태나 라이프 스타일이 이젠 좀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 통계청이 이제는 최근에 작년에 이제 저희 뭐 우리 사회의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발표한 걸 보면 1, 2인 가구가 벌써 6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10집 가운데 6가구가 1, 2인 가구란 얘기고 또 1인 가구 중에서도 이제 고령층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20대가 작년에 127만 가구로 가장 비중이 컸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반찬 가게 바이어들 얘기를 들어보면 혼자 사는 젊은 분들도 굉장히 반찬 구매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여자 혼자 살거나 남자 혼자 이제 미혼 직장인들 이제 주로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는데 이게 최소 금액을 좀 채워야 배달료도 아끼고 하는데 그게 이제는 아무리 해도 2, 3인분은 시켜야 되는데 그쵸. 혼자 시켜놓고 이제는 다 남는 음식 쓰레기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와서 많이 구매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맞벌이 가정도 늘면서 뭐 저만 해도 저희 엄마처럼 막 집에서 정성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반찬을 못 하잖아요. 네네.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시간 비용을 감안하면 이런 맞벌이 부부들도 그냥 맛있는 반찬 잘 사서 먹는 게 좀 비싸더라도 이제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반찬 구독 서비스 하는 곳들도 많고 기본적으로 국탕 이런 거 시켜서 이틀 3일 드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변화상도 우리 백민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백민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시 가볼까요? 서상영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 어떻습니까? 아침보다도 상승폭을 좀 더 확대했는데요. 아침부터 상승폭을 좀 더 확대했던 요인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중심의 반도체 업종이 강세폭을 확대한 데 요인이고요. 더 나아가서 철강이나 건설, 음식료, 뭐 운수장비 뭐 이런 그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지금 유입된 데 따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그동안 순매도를 해오던 외국인이 지금 현재는 매도 규모 자체가 거의 미미할 정도로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부분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에 특별한 변화 있을까요? 오후장에도 뭐 특별하게 변화할 만한 요인들은 없지만 일단 어제 그 아시아 시장 전반에 걸쳐서 그다음에 미국 증시의 강세 요인 대부분 다 중국에서 발생한 요인들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잠시 후 10시 반부터 시작되는 중국 증시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쪽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녹용 세트 받으실 분 토박이님 축하드립니다.
좋은 말씀으로 저희한테 의견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건설적이고 그리고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의견 주신 분들 저희가 꼭 눈여겨봤다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0092님 점심 고민 중이었습니다. 중학생 둘이 다른 학교를 다니는데 온라인이라도 점심시간이 1시간 차이가 나서 밥 2번 차립니다. 6881님 돌밥 돌아버리겠다 밥. 소연 아빠님 누가 메뉴만 정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 아까 소연 아빠님 그러셨죠? 정대리 홍과장 결혼한다는데 저만 몰랐어요. 요거는 좀 문제가 있군요. 자, 어떤 문제인지는 내일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경제발전소였습니다. 발전.